안녕하세요. 제알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권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항상 해오던 견적, 소식 아니면 이제 일자리 공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사실 저희가 이제 채널을 개설했을 때 초반에는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진짜 극초반에. 예. 그렇죠. 극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념 설명 그리고 이제 그 구조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박대리가 5분집이라 해서 아주 풍망한 컨텐츠가 있죠. 참 길게 계속 이어나가지 않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화물차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럭 자체 본연의 성질 그리고 이 지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짐의 형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설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 지입이라는 것도 당장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렵게 시작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돈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할부를 과정 속에서 내 일, 내 짐에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짐의 특성을 맨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거의 99.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물론 대기업 좋긴 해요. 안정적이니까. 그렇지만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내 짐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최근에 정유사의 일들을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봤을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희 이제 25톤 일자리들이 저희 공고가 많이 올라가 있고, 해당 공고를 보시고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연락을 주세요. 네. 이 폐기물을 운송하는 걸 돈이 되는 건 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은 대체 무엇을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도와드리고자 네. 이번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어디서든지 공고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른다, 이렇게 어느 노선에 다닌다, 얼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싣고 다니는 짐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다, 혹은 내가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런 성질을 가졌구나, 이게 사기가 아니다, 아니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론 코로나긴 하네. 코로나가 제 1번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친환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승용 차량들이 계속 전기차로 넘어가고, 몇몇 제조사들도 이제 우리는 기름을 쓰는 차량을 이제 생산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있었고, 가장 큰 게 또 현대차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친환경에 가장 이제 그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 당연히 개발 쪽도 있겠지만 처리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그리고 사실상 쓰레기가 돈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정해져 있는 TO 속에서 미리 들어가냐 마냐, 저희가 이전에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김대식 차주분, 벤츠 차주분 촬영을 할 때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지만은, 왜 저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실까, 넘버 지금 사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요. 네. 답변은 이 팀장이 해줄 텐데, 저희가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 전문성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일반 짐에 대해서, 아니면은 냉동이나 윙이라던가 카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봤지만, 폐기물도 저희도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팀장이 최근에 이제 그 오랜 관계가 지속되었던 한 과장님께 튜터를 받고 왔습니다. 폐기물 전문 과장. 그렇죠. 전문 과장님이죠. 예. 폐기물 쪽에서는 이제 좀 방귀 좀 끼시는, 그렇죠. 과장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또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들은 살짝 좀 먼저 나중에 하고, 가장 쉬운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만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베이스가 되는 질문이 되겠죠. 네. 폐기물이 뭘까요? 폐기물. 폐기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냥. 그렇죠. 네, 쓰레기인데, 폐기물이라 해갖고 그 쓰레기라 해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역을 좀 나눠놨죠. 네네. 흔히 알고 있는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분리수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재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다시 재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은 다시 소각을 하는데, 이 소각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들도 있죠. 그 소각할 때 그렇죠. 나오는 에너지들을 이제 화력 발전
생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열이 필요한 공장에서 쓰인다거나 이렇게도 좀 할 수가 있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뭐 매립을 해갖고 자연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좀 원활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리수거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폐기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쓰레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폐기물에 속하지 않을까. 이 폐기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뭐 피합성 수지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피합성 수지 안에도 이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갔고 안쪽에 이제 비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피합성 수지가 되는 거고, 이것 말고도 이제 저희 뭐 신발에 들어가는 고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폐고무라 해갖고 네. 거기 안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것 말고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폐타이어, 건축물을 짓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그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쓰레기 같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폐 건축물 자재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또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이 폐기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뭐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폐기물이구나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폐기물을 왜 운송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제 돈이 듭니다. 그렇죠. 네. 돈이 되죠.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진짜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볼 때마다 사실 근데 폐기물에 대해서 안 좋은 그 기사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이미지부터 좋지가 않아. 뭐 단어가 당연히 그런 그렇죠. 거니까. 당연한 건데. 남들이 안 쓰는 그뭐 버려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폐기물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들을 전부 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돈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운송료도 또 좀 더 많이 붙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물량 자체가 일반 짐들, 뭐 예를 들어 갖고 공산품이나 뭐 택배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물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폐기물이 막 어딘가에 방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거나 이런 뉴스 기사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뭐 1, 2톤, 뭐 10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만 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도 이제 그 운송할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만큼 단가를 더 쳐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차에 이제 1톤 싣는 거하고 25톤 싣는 거하고는 단가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톤 차주분들이랑 25톤 차주분들이랑 만약에 급여를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1톤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25톤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담는 것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게로 그냥 이렇게 집어다가 그 차 위쪽에다가 다 쓸어 담으면 되거든요. 짐의 형태를 보존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이 되는 요소 중에 네. 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어쨌든 폐기물들이 쓰이는 곳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은 기피하는 부분들이 또 돈이 되기 때문에 일단 25톤을 예로 들어주시긴 했는데, 폐기물 관련된 건 이제 소형 차량들도 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죠. 시내에서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들은 이제 25톤 뭐 윙이라던가 이제 뭐 워킹카가 되겠죠. 사실 그 이제 집 근처에서 네. 뭐 폐기물을 이제 운송을 하거나 사람 밀집 지역에는 25톤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대 지역에서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뭐 1톤, 그다음에 3.5톤도 있고 5톤도 네.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25톤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차량들 돈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대충 알겠어요. 길에 다니는 차주분들 좀 돈 좀 있다 싶으면 다 하실 텐데 왜 이 차량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 찾아보기 힘들까? 그렇죠. 이 차량을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왜 차량이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5톤 윙바디나 뭐 이런 차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5톤 윙바디 저희 최저가 트럭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진짜 뭐 좋은 옵션, 그다음에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뽑는다 하더라도 한 1억 6, 7천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차도 다 포함해서 물론 이제 스카니아나 이런 것들은 다 예외이지만 더 비싼 것들도 있지만. 근데 그 스카니아도 마찬가지로 25톤 가면 가격 올라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요. 한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차량으로 진짜 특장을 조금 안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진짜 못해도 2억 5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 취등록세, 그 다음에 이제 뭐 번호판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폐기물 운송을 허가 받은 번호판만이 그 폐기물을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판을 아무거나 다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번호판을 또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작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높죠. 그렇죠. 화물차를 맨 처음에 생각하시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화물차 내가 이렇게 몰 수 있고 내가 뭐 돈을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화물차가 돈이 된다니까 그럼 저것도 내가 한번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돈이 있어서 화물차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화물차를 시작하시는데 2억 이상이 되는 그 큰 금액을 쉽게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그 화물 운송업에서 종사하시고 그 사업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 네. 사업자는 운송사업자 한정입니다. 운송사업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도 그 대출을 받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 네. 그래서 뭐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제 차량 대수나 이런 네. 것들이 현저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약간 한 3, 4년 전 대출 규제가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을 때는 신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됐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5톤도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신차 나오는 데 사실 있어서. 근데 신용 등급이 좋다 하시더라도 요즘에 5톤도 잘 승인을 안 내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 차량들이 다닌다라고 하면 보통 운송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운송 구간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네. 25톤 기준점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25톤 기준점에서 일단 사람 밀집 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에 특별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광역시가 총 6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여기서는 이제 폐기물이 나오는 쪽이고 그러면은 그 폐기물을 이제 어디 한 군데다 모아서 그 운송을 하고 또 어딘가에 또 모아갖고 운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님비 현상이라고 알고 계실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이제 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죠. 야 그 뭐 우리 집 옆에 나가. 할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안 돼. 그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지역, 뭐 빈 공터 이런 곳에 가셔갖고 그 이제 외곽 지역을 좀 많이 돈다. 뭐 장점으로는 차가 안 밀릴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코스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인구 밀집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웬만한 데는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아까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배출자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배출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배출자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차주분들이 운송을 하십니다. 운송을 하셔갖고 두 번째로 갔을 때 뭐 중간 처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처리자에서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네. 최종 처리자. 그래서 요 세 단계 구조만 알고 계시면은 그 사이사이에 내가 배송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간 처리자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배출자, 최종 처리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배출자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쓰레기들을 뱉어내는 사람들. 일반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배출자죠. 뭐 우리가 옷 입으면서 안 입는 것들 이제 헌옷을 뭐 내거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배출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아파트 단지나 거주 단지 제외하고도 아니면은 사무실 이런 곳에서도 이제 뭐 폐기물들이 쭉 나오고 네. 이게 이제 배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 처리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고물상에서 고물상. 이것저것을 받아갖고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재활용해서 뭐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제 뭐 해서 많이 소각시켜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중간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로 보내고 해주는 것들이 거의 중간 처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분류하고 네. 소각시키고 네. 압축하고 네,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물상이 좀 애매한 게 고물상은 배출자도 되지만 이제 뭐 중간 처리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처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종 끝이에요. 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제 운송을 하는 역할이 우리 차주분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일자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계약 여건이라던가 아니면 일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폐기물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관련된 업체를 한 10,000개 이상의 리스트를 뽑아서 봤을 때도 한 30-40% 정도는 이미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고 중간 처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주분들이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되고 운송을 할 수 있고 없고 또 내 차에 담겨 있는데 하차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세 단계 부분을 모두 확인을 해야 폐기물에서 내가 운송을 하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금액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폐기물 운송 구간 네. 이제 배출자서부터 최종 처리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물론
차량 가격이 비싼 한계점은 있겠지만은 미래지향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고의 좀 일이 아닌가, 그렇죠. 직군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모든 일은 전부 다 이제 그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네네.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애로사항, 단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번호판. 이게 이제 일반 영업용 번호판과는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갖고는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넘버 3에서 항상 그 얘기하는 뭐 용달 번호판, 개별 번호판,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 번호판 이런 것들이 있죠. 임대 네. 번호판을 제외하고 용달과 개별 번호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 폐기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등록이 안 되고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폐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더 이상 허가 자체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 갖고 아무래도 시세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번호판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번호판이라 하더라도 네. 그 한 1.5배 정도 이 정도 차이가, 금액 차이가 나고 있고, 네. 이 개별 번호판을 구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폐기물 허가를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개별 번호판은 16톤까지 인증이 가능하죠. 근데 네. 이제 또 25톤에 특수적으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번호판 제가 맨날 16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25톤에도 개별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어쨌든 이제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네. 이제 그 법인 회사에 뭐 임대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양도 양수를 받든 폐기물 운송 허가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물차의 영원한 적이죠. 과적. 과적.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건데, 이 과적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때 그 운송 단가가 책정이 될 때 톤당 단가로 책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윙바디나 아니면은 뭐 카고 차량처럼 이제 뭐 몇 톤의 짐을 싣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를 제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쪽에 짐이 몇 톤이 실려 있냐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톤수를 한 번 가는데 가득 채워서 가야 이제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물차주분들이 움직이실 때 이제 그쪽에다가 최대한 많이 때려 넣습니다. 근데 이 과적 그 단속의 기준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총 중량 40톤 이상은 이제 무조건 걸리게 되고요. 네. 물론 위에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 44톤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축당 중량 10톤 이상이 되면은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0% 유예가 있어 갖고 11톤 이상은 뭐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그 25톤 워킹 아니면 폐기물 운송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위쪽에 그 담는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당연히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걸 좀 빽빽하게 실어야겠죠. 근데 이제 집게로 이렇게 무작정 넣다 보면은 당연히 빈 공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축당 중량에서 조금 뭐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 평탄한 작업과 나라시. 그렇죠. 그리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실제 현장 가서 보시겠지만 위에서 이제 꾹꾹이라고 하죠. 예, 꾹꾹이로 해드리고 어쨌든 과적 때문에 결국엔 특장 재질이 좀 바뀌잖아요. 알루미늄이냐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철판인지 아토스판인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근데 그게 결국엔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넘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기물이 이제 등록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종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특수한 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밑에 또 사업자의 기재가 또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TO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좀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흡기 관련된 뭐 질환이라던가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파쇄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작은 입자까지도 변할 수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뭐 천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폐 가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류는 상당히 일반인한테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 방진 마스크나 아니면은 뭐 심한 것들은 뭐 방진 복까지 뭐 입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질환이나 이런 거 계신 분들한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애로사항은 한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원래 나머지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 길이도 있고 그리고 이 이상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직접 오셔서 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자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현장 가셔서도 한두 시간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듣게 되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애로사항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뭐 근데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어쨌든 큰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부가적인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으니 약간 내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단점 얘기 안 하고 장점만 얘기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기꾼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장점 솔직히 장점 얘기할 수 있는 거 훨씬 더 많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노선 자체가. 그렇죠. 예, 요번에 동원 산업 것도 그렇고 전라도 지난번에 촬영한 것도 그렇고 진천에도 있고 또 평택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뭐 등등등 있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내려가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김해, 궁금하신 고성, 부분 뭐 네. 울산 여기 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만약 이제 보시다가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야 이 정도밖에 말을 안 해?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심화된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또 디테일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댓글로 좀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자료들은 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촬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 아예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 차량을 제작하고 출고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대기 기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계신 대표님께서 미리 이제 주문해 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뭐 즉시 출고가 가능한데 현대 액시언트 모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액시언트 차량이 좀 필요하다 좀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보통 지금 액시언트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죠? 원래대로라면은 못해도 한 3, 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3, 4개월. 가는데 그 대표님이랑 이제 이렇게 해갖고 차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친구나 뭐 다른 방법으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R맨 운송맨 또 박병철이었고요. 지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